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와 관련 단체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해법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대표 선출 등을 위한 당원 투표가 오늘 마감됩니다. 높은 투표율 속에 후보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김기현 후보 홍보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8% 가까이 줄면서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례적으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한 명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85%로 가장 높았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전략 무기 시험에 군사적 대응이 따른다면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다음 주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훈련을 앞두고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하이브가 제시한 가격보다 25%나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M 신구 경영자들과 손잡은 카카오와 하이브 사이의 SM 경영권 쟁탈전이 이른바 쩐의 전쟁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집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아인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경찰이 유아인 씨 집을 언제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경찰은 오늘 배우 유아인 씨가 현재 사는 집과 이전에 거주했던 집 등 두 곳에 수사관 9명을 보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에 유아인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유아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유아인 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모두 10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유아인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프로포폴 외에도 다른 마약 성분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아인 씨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마약류는 프로포폴을 포함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모두 4가지입니다. 경찰은 프로포폴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유아인 씨가 다른 마약류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또 어떤 경위로 투약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제강점기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인 92억 원을 2007년에도 특별법으로 7만 8천여 명에 대해 6,500억 원을 각각 정부 재정으로 배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며 미래지향적 협력이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정부를 향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은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배상안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지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백기투항한 거라며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을 피해자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가 정부산하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인데 신지원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정부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내도록 한 정부 발표에 일부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일본한테 받아야지. 왜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변제 방식을 추진해온 정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가 끝까지 판결금 결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도 배상금을 공탁하면 법적인 권리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외교부의 설명이 맞는지 민법과 공탁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배상금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469조를 보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채무를 대신 갚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거부하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규정이 당사자가 의사표시로서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의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미쯔비시 중공업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변제금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변제금을 법원에 맡겨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탁 실무를 보면 이때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제3자가 변제 공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재단이라는 게 채무자한테 무슨 위임을 받아가지고 할 권한도 없는 것 같고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이것을 공탁한다고 해서 이 유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공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피해자 지원재단의 정관 변경을 통해 이 같은 법적인 문제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재단의 정관 목적 사업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변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제공할 근거를 보완했다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 새로운 법적 다툼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어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목사가 소속된 교단 노회에서 제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회에서는 일장기 목사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회의를 조만간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노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제명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일본 제국 덕분에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대폭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2,661달러로 1년 전 35,373달러에서 7.7% 급감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줄었다가 2021년에는 10.4%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원화로 계산한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22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미국 달러화 기준 국민 총소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1.8%, 2년 전보다는 21.5% 올랐습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명이 52만 4천 원을 사교육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급별로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생은 37만 2천 원, 중학생은 43만 8천 원, 고등학생은 4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의 학생 7만 4천 명을 조사한 것으로 방과후 학교나 EBS 교재비, 어학 연수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시내 부동산 거짓 신고 5건 가운데 1건은 강남구에서 발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집계된 부동산 거짓 신고 593건 가운데 강남구가 103건으로 17.7%를 차지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는 전체 138억 3천만 원 가운데 37억 7천만 원이 강남구에 부과됐습니다. 동작구가 62건, 서대문구와 강서구가 43건, 송파구가 4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 거짓 신고는 시세 조작이나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2,2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400여 명, 2주 전보다는 400여 명씩 많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7주 연속 10,0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2,265명, 해외 유입은 19명이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8명으로 16일째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049명입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공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주당 15만 원에 SM 주식 총 833만여 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공개 매수 가격인 15만 원은 하이브의 지난달 공개 매수 가격 12만 원보다 25%나 높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SM 지분을 4.9% 보유하고 있다며 공개 매수를 통해 35% 지분을 추가 취득해서 총 39.9%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카카오는 지분 19.43%를 확보한 하이브를 제치고 SM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 또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했는데요.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제3자 변제안은 원래 민주당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였다면서 윤 대통령이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폭탄 처리에 나선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3자 변제 방식은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라면서 일본 정부에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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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제 동원 피해 배상 정부안이 나왔는데 논란이 큽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협력이 세계 전체의 번영을 지켜줄 것이다 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어제 박진 장관이 그 해법을 발표하고 네.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의 의지, 결기, 결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됐죠. 네. 그 일본 또 그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는데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한 국내 논란을 굉장히 의식을 해서 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피해자의 어떤 마음을 얻는 데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을 말씀을 했고, 피해자들이 지금 뭐 반발이 많은데 큰데요. 그래도 예. 그게 굉장히 의식이 됐던 거죠. 첫 번째 모두에 이제 피해자에 대한
존중 네. 또 그 부분을 언급하고 한일 관계를 과거에 또 침략받고 침략했던 그런 관계에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겠다. 미래를 강조했죠. 이런 부분에서 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데 전 국무위원들이 좀 나서서 부채간 협조를 해서 대통령의 결단 또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 지지를 좀 끌어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국무회의에 내놓은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배상이 맞냐? 우리 기업이 대신 내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뭐 실용적으로 다 따져봐서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그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예. 첫째 3.1절 메시지부터 우리 국민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 3.1절 메시지에는 그나마도 어쨌든 그동안에 일제 침략에서 항거했던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혹은 말하자면 재미, 재중, 재러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항일 정신 말하자면 일제 침략에 대해서 상기하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최종 이와 같은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 16일 날 일본 가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도 동참하는 그런 재단의 어떤 결정을 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반발이 좀 덜하지 않았겠냐. 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말씀은 이미 반발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밀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너무 거칠다는 것이죠.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에 가서 오부치 정신을 개선한다 했을 때 최소한 기시다 내각도 오부치에는 못할지라도 과거를 반성한다는 말 정도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기업은 일본 기업은 아니더라도 일본의 CEO라든 누군가 공동으로 뭐 한국의 포스코와 일본의 신절제철 CEO가 같이 재단을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용서해라 이런 부분이었으면 저는 그래도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결단이다. 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과거 부분은 완전히 잊어버리자. 우리 그냥 대통령이 결단했으니까 밀고 가자. 미래를 위해서 좋다. 과연 그것이 최선의 솔루션이었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좀 더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너무 서두른 측면이 많은 것 같다. 예, 일단은 이런 제가 비판이었고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의 태도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지금 총리가 2015년 12월에 그 위안부 합의할 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일본 정부의 책임을. 그런 연장선에서 전쟁 기업의 어떤 이런 범죄적 어떤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 좀 더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고뇌 어리게 이렇게 차선책으로 이렇게 수용했을 때 뭐 역대 정부의 사죄 태도를 뭐 개선하겠다 이 정도는 안 되고요. 일본 총리나 일본의 지금 외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윤 대통령이 너무 서둘렀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서둘렀다. 그거는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에요. 그게 지난해 연말부터 아수다로 일본 전 총리를 만났을 때도 지지율과 연연하지 않고 지지율이 10%로 떨어지더라도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의지를 가졌었고 시민단체의 반응도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알면은 우리 정부가 이런 대승적으로 또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일본 관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외교적 메시지를 이렇게 통 크게 나오면은 일본도 준비를 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일본이 너무 어제 오늘 반응은 밋밋하고 좀 불만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단체의 이런 목소리들도 정부가 좀 더 일본을 압박하는 데 좀 활용해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리스크를 올렸다고 보는 이유가 만약에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3월 16일 뭐 15일 16일 했는데 거기서 기시다 총리가 정말 반성한다는 말 혹은 일본 기업의 누구도 이 재단에 대해서 한 푼도 못 내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가부를 한 거예요. 사실 일본을 믿고. 그 말만 지금 이제 오부치 정신을 개선한다. 개선의 결과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와야 되는데 만약 지금 이 기조처럼 안 나와준다면 우리가 그냥 홀로 짝사랑하고 홀로 그냥 뭐 시민사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패당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만약 다시 우리나라를 돌아왔을 때 더 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미국의 많은 그 동북아 전문가, 한국, 일본 전문가들이 나섰어도
일본 좀 쫌스럽다 이런 태도를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네. 한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대성식 결단했는데 일본 지도자들의 태도들은 너무 좀 소극적이고 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본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국민의 정서, 피해자들 정서를 고려한 후속적인 조치가 확실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서요.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은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국회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긴급히 관련 회의를 열어 그 문제점과 대책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폭탄 처리반을 맡아가지고 지금 EOD 슈트를 입고 폭탄 처리에 나선 겁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 폭탄을 말이죠. 공파적인 편협한 시각은 이제 좀 교정하고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진영 논리고 정파적 논리다. 이건 그 국익과 국민과 미래와 우리 안보, 경제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었으면 하는. 네, 정지석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지금 폭탄 처리에 나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게 사실은 제3자 변제 방식이 민주당 아이디어다, 문희상 전 의장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팩트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맞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었죠. 또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 현실적으로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다만 2005년도에는 말하자면 65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산린 동포 문제라든지 원폭 피해자라든지 위안부 문제 없었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키는 게 맞다라고 해서 6천억 이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뒤에 논의가 이제 사실은 개별적 청구의 권한도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일부한 그 당시 부분이죠. 때도 2005년에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가 됐고요. 그렇죠. 민간합동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했죠. 그때도 이 개인 청구권은 있다라는 결론 아니었습니까? 네,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사실은 이제 결론이고 2018년의 결론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존중하면서도 물론 이제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교착 상태로서 얻은 게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국익 차원의 대통령이 결단하셨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단치고로 너무 말하자면 원색적인 결단이었다고 보고 오히려 그 경우에 따라서 너무 5월달에 있을 히로시마 G7 회의에 일본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 아닌가, 마음이 크게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홍근 원내대표,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이다.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국민도 모욕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야당으로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으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자학적이거나 셀프 디스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절제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한일 간의 문제를,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돼요. 우리 정부가 굴욕적이라고 자꾸 자학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본 태도가 좀 오만하고 참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태도를 좀 지적하는 부분이 좀 야당이 아쉽고, 삼전도 굴욕까지 끄잡아냈는데, 삼전도 굴욕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알다시피 1637년 1월 달에 우리가 완전 멸실되기 전, 조선왕조 멸실되기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 주화론과 주전을 싸웠을 때 우리가 좀 굴욕적인 협상을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학하고 학대할 정도로 이 사안이 그렇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 문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한일 관계 그냥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야당이 해야 되지만은, 야당은 일본의 이 오만한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게 비판을 같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후보들 간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실 행정 직원들이 이렇게 여기에 전다에 개입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상상 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충격스럽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이걸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그것을 제대로 진실을 규명을 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내용이 뭔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법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지긴 하겠죠. 그런데 뭐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막 이렇게 막 떠들던데 그거는 명확하게 틀린 말이에요. 그걸 왜 내가 사퇴했든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다고 하는 기승전 김기현 사퇴로만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하니 당원들이 역정이 나신다. 아니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무작정 그냥 그 김기현 사퇴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지도자 자기 있느냐는 평가를 다시 되새겨보게 되는 거죠. 우리 당원들이요.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녹취도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 이 행정관이 그렇게 개입을 했다면 대통령실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진위를 따져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그러나 나왔나요? 지금 예? 아직 조사 진실에 대한 부분, 조사 부분이 필요하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행정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게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제 막판에 이 부분을 쟁점으로 끌어들였는데 저는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하겠다는 이 부분은 약간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국힘에 있어서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갖고 혹여라도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세력들이 마이웨이를 택한다면 하는 이런 불안감이 조금 들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은 곧 끝납니다만 진실을 빨리 규명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 경선이 진행 중인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못 줄 것 같아요. 오히려 김기현 후보 측을 결집시킬 수 있는 요소도 됩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전당대회 끝나도 끝까지 진상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전대 개입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아마 이게 과연 진짜일까 그럴 정도입니다. 제가 그 녹취를 들어봤는데 본인이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다라는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전화를 돌릴 수 있나 대명천지에.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진짜 가짜 뉴스 아닌가 그런 정도로 느껴지고 이게 굉장히 큰 휘발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지금 어차피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수사를 들어가서 정말 그런 행정관이 있다 그러면 시민사회 수석실이 있다면 이거는 뒤집어질 일이죠, 사실은. 뭐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에 얼마나 큰 어떤 위중성을 모르고 단톡방도 못 내냐 이렇게 대응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 뭐 감사실이 있다 그러면 이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응징하고 가야 될 문제다 봅니다. 그렇군요. 예, 두 분 다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내일 이제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백승주 의원께서 조금 더 잘하실 것 같아서요. 이게 사실은 50% 넘는 후보가 없으면은 결선 투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선 투표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현장 같습니까? 분위기를 저도 뭐 정치를 하니까 현장 분위기를 봐서는 결선 투표 안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이번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면서요.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조직에 의한 투표는 좀 고정표예요. 그 투표율이 갑자기 높아지면 부동표가 많아지거든요. 그렇다고 분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선거를 많이 치른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결선 갈 가능성까지도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 김기현 후보의 예측 득표율이 40%대 후반, 48%대에서 한 많게는 57%대까지, 50%대 초반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동표, 갑자기 늘어난 투표율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김기현 후보는 자기 지지 후보가 결집한 거라 그러지만은
많은 기타 3명의 후보는 엄청나게 좀 들떠 있는 반란표라고 조직표 아닌 부동표가 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오후까지 지속되는데 이것이 오늘 또 대통령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 투표율은 54%고요. 예. 6시에 투표는 마감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지율 하락, 내용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삼각파도에 맞닥뜨렸는데요. 다음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장까지 친 거는 좀 검찰이 해도 너무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동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면은 우리가 방탄에 동원돼서 표결에 그렇게 하는 게 이래가지고 총선 제대로 치르겠냐. 이제 이 위기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SNS에 글 올려서 말리긴 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말려야 한다고 보세요? 저렇게 하는 거를 좀 즐기다가 야 이거 좀 너무 나가니까 아이고 이거 좀 말려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로 보여지대. 네,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개혁의 딸,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잖아요, 개딸 말리는 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끌려가서는 희망이 안 보인다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리긴 했는데. 말리긴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개딸들이 의원들이 굉장히 신경스럽게 보인 것은 개딸들이 강성 지지자까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어떤 가장 요주의 인물로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넣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친노 친문 의원들은 격앙돼 있는 모습입니다. 수박 7적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어준 씨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리고 미국에 가 있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는 대장동 문제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당원이라면 그건 좀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래서 의원들이 아유 저 강성 지지자들 알겠다고 하더라도 이건 선을 넘었다라고 보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그냥 순수한 강성 당원일까라는 데 대한 문제의식까지 나아가는 부분.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말하면 집요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당원 모두가 또 의원들 또 점잖으신 분들도 다 이건 좀 지나치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같이 가고 있는 거고요. 유인태 전 수석이 전 사무총장이기도 하고요. 샤이 비명이 꽤 된다. 그리고 이대로는 총선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샤이 비명뿐만 아니라 지난 전당대회가 주로 호남 쪽에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전당대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최고위원과 당 대표가 사실은 압도적 지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샤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봐야 돼서 오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비명계 의원들은 바닥 민심이 이재명 대표 동정론이 많다, 확산되는 추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치러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착각인 것 같고요. 실제로 수도권도 지난 총선을 생각해 보면 몇 프로씩 차이 나서 50석, 100석 수도권을 다 잃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10% 차이 납니다. 5%씩 차이 나도요. 수도권이 전부 다 필패입니다. 소지역주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다음 지금 현재 내일 선거 치르면요. 사실은 호남권 제외, 충청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도권도 전멸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만큼 부동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이재명 지지한다? 그런 건 맞지 않고요. 다만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과도하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다수 있다. 그런 전통적으로 우리 검찰들이 해왔던 방식에 대한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유인태 전 총장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제 헤어질 결심을 좀 해야 한다. 국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너무 양당에 치중돼 있으니까 다당제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면서요. 최근에 국민의힘도 내부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개파 갈등이 있고요.
그 유인태 전 총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유인태 총장할 때 뵀습니다만 네. 오늘 고뇌에 찬 이런 예, 지혜가 예. 많죠. 네.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고언도 했고 우리 국회에 대한 고언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민주당도 지금 현실적으로 20%대로 떨어지면 그걸 과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김 의원 말씀하셨지만 위기감 속에서 분열되지 않겠느냐. 이 분열을 다른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다당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분열을 예. 분열해서 총선을 치르면 다당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여권에도 현역 의원과 또 정치를 하려는 분의 어떤 공급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수요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정치 환경으로 봤을 때 내년 봄에 수요 공급의 원칙이나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이 따졌을 때 그런 여러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너무 우리 국회가 그런 상황도 맞아들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유인태 총장의 네. 하나의 예측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공해상에서의 전략무기 시험을 미국이 격추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거라고 위협했는데요. 다음 주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반발이 서서히 고조되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0일 이후 15일 만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태평양 지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즉각 격추할 것이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 부부장은 한미 군사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준비 태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무기 시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따른다면 이를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3개월 만에 우리나라 서해상공에 전개된 미 장거리 폭격기 B-51을 직접 언급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미훈련을 군사적 도발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한국과 미국의 전쟁 연습을 중단하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역대급 한미 군사훈련 움직임에 강대강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강력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평양 공해상에 전략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이 요격을 시도할 경우 실질적인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북한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이 아닌 평화를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세 악화는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초래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언제든지 신속하고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준비 태세에 있다며 공해와 공역에서 진행되는 북한의 전략무기 시험에 대해 미국이 요격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올해 가을 퇴임을 앞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방문 시점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 직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밀리 의장이 방한할 경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과 만나서 연합연습 결과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또 방한 중 비무장지대, DMZ 등을 찾아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밀리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지난 2019년 10월 1일 미국의 제20대 합참의장으로 취임해서 4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미국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봉쇄와 포위, 압박을 자행하고 있다며 직격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중국 민주건국회와 공상업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미국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했습니다. 시 주석은 2017년 19차 당대회 이후 5년간은 매우 특수하고 평범하지 않은 5년이었다며 중국 발전에 있어 외부 환경에 매우 변화가 커서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리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봉쇄, 포위, 압박을 자행해 우리나라 발전에 미정유의 엄중한 도전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온 것에 비춰볼 때 이번 발언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시 주석은 중국 내 연설에서 미국을 비판적인 어조로 언급한 적이 있지만 관영 언론 등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는 정제된 형태로 걸러졌다는 것입니다. 시 주석은 미국 등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특정 국가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을 억압하고 봉쇄하려는 외부의 시도는 언제든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시 주석이 이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고 직접 비난함으로써 하급 관리들과 관영 매체들이 널리 사용하는 민족주의적 수사학을 자신과 결부시키려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기업인들 앞에서 미국의 비난의 화살을 돌린 것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민간 부문 규제와 혹독한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자신의 결정으로 흔들린 경제의 책임을 어느 정도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미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친강 외교부장 등 중국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압력을 설명하기 위해 억압과 봉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강도살인범이 범행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40대 남성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공범인 다른 40대 남성 B씨도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인천시 관교동의 교회 앞에서 승객인 척 택시에 타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와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이후 달아나려는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택시기사의 시신을 인천시 남촌동 고가도로 아래에 버린 뒤 2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서 택시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택시 방화에 사용된 불쏘시개에서 발견한 쪽지문 대조를 통해 범행 약 16년 만인 지난 1월 A씨를 붙잡았습니다.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입주민이 골프채로 보안요원을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입주민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6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건물에서 보안요원을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비상벨이 울리는데도 보안요원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A씨가 지적을 하다가 벌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고잔동 남동 산업단지에 있는 사료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은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공장 작업자 60대 남성 A씨 등 2명이 귀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곡식 저장부 아래쪽에서 폭발이 일어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제차를 훔쳐 전북 군산에서 인천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14살 A군과 15살 B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6시쯤 전북 군산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외제차를 훔쳐 전북 군산에서 인천 미추홀구까지 200여 킬로미터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어제 새벽 6시 반쯤 미추홀구에 있는 무인텔에 차를 세우고 있다가 방 안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까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정부의 이번 강제동원 해법 발표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금 참여는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방금 물컵의 반이 먼저 찼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차해올 것이냐, 특히 일본이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뭘 또 물어보려고 이걸 하고 있어. 강제징용 문제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와 같았습니다.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한일 관계를 지속하는 것, 방치해 놓는 것, 이것이 과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가.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가히 3전도 구력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해법은 한반도 불법 함정은 없었다.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완패이고 일본의 완승입니다. 불수급상 윤석열 정부 비탄한다. 강제동원.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양국동 할머니는 피해 당사자이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요.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국 시민들을 편안하게 살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한테 돈 주라고 해가지고 기부금 받아서 하면 드린다는데 하면 그런 나는 그런 돈은 어쩌고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나는 그런 돈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 오늘 낮 동안에는 4월 하순만큼이나 기온이 오르면서 날이 무척 따뜻합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늦은 오후부터 중서부 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대개 건조함을 해소해주지는 못하겠는데요. 여전히 서해안을 제외한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에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경기와 영서는 종일, 서울과 인천, 영동과 영남 지방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7도, 대전과 광주 8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7에서 11도가량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 21도,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서부 지방에 내리는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남은 한 주간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